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15년 차 되는 애 엄마예요. 저는 최근 몇 년간 정말 폭풍 같은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었는데요. 왜 많이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니 그런 건 다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TV 드라마보다도 훨씬 잔인한 현실을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답니다. 다행히 지금은 모든 것이 지난 과거가 되어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저의 기가 막힌 사연을 여러분에게 털어놓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 부부는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저는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3층에 위치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건물 자체가 몫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 제 카페도 항상 손님이 많고 남편의 세무사 역시 항상 일이 쌓여 있을 정도로 잘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지만 아무래도 서로 바쁘다 보니 가정까지 챙기기에는 몸이 남아나질 않았답니다. 사실 저희는 원래 결혼하고 애를 가지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의도치 않게 계획에 없던 첫째 아이가 생기게 되면서 저희는 전보다도 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제가 그걸 주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애초에 아이를 안 가진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을 만큼 아이 생각이 없었어요. 괜히 아이를 키우느라 제 청춘을 다 바치고 싶지 않았고 그 시간에 제 카페를 더 키워나가는데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남편은 결혼 전에 이미 수술을 받았었고 저희는 당연히 임신을 할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정도 기간이 오래되면 수술했던 부위가 풀려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만에 하나였던 경우가 바로 저희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 임신했을 때는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거부감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아기가 잘못되라고 제 몸에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지만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이제 나는 꼼짝없이 10달, 아니 최소 1년 이상은 아이를 케어해야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저를 절망에 빠지게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티를 내지 않아도 그런 제 마음을 다 알고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래도 당신 닮아 예쁜 아이가 나올 것 같아. 아들이든 딸이든 외모 하나는 빼어날 거야. 그래, 그리고 우리 아들 닮았으면 머리도 좋을 게 분명해. 너희들 중 누구를 닮아도 좋을 일이다. 아가, 너무 걱정하지 말어. 그래도 낳고 보면 제 새끼 미워하는 사람 없다더라. 하지만 저는 그런 위로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치만 당장 카페는 어떡해요. 제가 갑자기 안 나오면 매출 관리는 누가 하고요. 임신이야 10달만 지나면 된다지만 애 낳고 나면 키우는 건 더 큰 문제잖아요. 저는 당장 눈앞의 현실이 더 급하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차라리 계획을 하고 가졌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으니 당장 정리하고 처리해야 하는 일이 산더미 같았어요. 얼마 전 알바가 그만두어서 새로 뽑아야 하는데 교육은 어떻게 하나. 입덧이 심해 일은 어떻게 하나. 출산 후에 아예 못 나오게 되면 단기 알바를 구해야 하나. 수많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났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아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리야 매니저한테 남은 7개월 동안 최대한 알려주면 되고 네 남편이 세무사인데 매출 관리 하나 못 도와주겠니? 아이를 낳고 나서 교육하는 건 내가 최대한 도와주마. 산모가 자꾸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많아지면 태아한테도 안 좋아. 세상 어떤 아기든 축복받으면서 태어나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그동안 산모로서 제 아이의 엄마로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아이에게 정을 주려 노력하며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카페도 최대한 저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했고요. 그리고 예정일보다 조금 지난 어느 날 딸을 출산했죠. 막상 아이를 낳아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더군요. 제 몸에서 저런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다니 너무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감정이 들었어요. 그 전에 나와 내가 출산한 내 아이를 본 후의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제 딸을 정말 끔찍이 아끼며 키웠어요. 몸조리를 마치고 카페로 복귀해 일을 하며 아이를 친정엄마나 시어머님께 맡긴 적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외의 모든 시간을 제 딸을 위해 사용했죠. 제 딸은 친정엄마에게도 시어머님께도 첫 손주였기 때문에 두 분은 정말 제 딸을 끔찍이도 아껴주셨어요. 친정엄마는 지방에 사셔서 가끔씩 서울로 올라오실 때마다 양손 가득 장난감이며 음식을 들고 오셨고 한 번 오실 때마다 2, 3일 지내며 같이 아이를 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주로 아이를 봐주시는 건 저희 시어머님이셨는데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간혹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한사코 받지를 않으셨답니다. 됐다 됐어. 내가 내 손주 보는데 왜 용돈을 받아야 하니? 내 용돈은 지금 우리 아들이 다 벌고 있으니까 걱정 말어. 이 돈으로 기저귀나 더 사려무나. 아우 어머님, 그래도 제가 이래야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됐다니까. 나한테 용돈 주면 무조건 그 금액만큼 기저귀 사올 테니까 네 시애미 심부름 시키고 싶으면 용돈 줘라. 알겠어? 이 돈은 넣어두고 얼른 씻고 나와서 쉬어. 이렇게 한사코 마다하시니 도저히 용돈도 드릴 수가 없었죠. 사실 저희 시어머님은 돈이라면 풍족한 분이시기는 하세요. 저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오래된 유명한 갈비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지역 내 맛집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어 먼 곳에서도 일부러 찾아와 먹을 정도로 맛이 보증된 곳이었어요. 시어머님은 도련님과 함께 일하며 사실상 가업을 도련님께 물려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시어머니의 장사 철학이나 인품은 존경스러울 만큼 완벽했어요. 사실 일은 잘하시더라도 가족들한테는 그만큼 잘 못하거나 요리에는 빠삭한데 인간관계에서는 서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균형을 맞추는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은 가족들을 대하실 때도 마음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고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식의 양도 많고 질도 좋은 데다가 직원들도 친절하기로 35년간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으니 말 다 했죠. 또 시어머님은 친절한 단골 손님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셨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 옛날 여자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온갖 진상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더구나 지방 출신이었던 시어머님이 사투리 억양이 남아있으셔서 밑도 끝도 없이 얕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더군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은 진상 고객이나 일을 허투루 하는 직원들에게는 버럭 화를 내시기도 하고 칼같이 선을 긋는 등 강단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남편과 도련님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나면 눈물을 쏙 뺐다고 농담하는 걸 보면 상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왜소해 보이시죠? 한번 화내시면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성민이 너 이리 와! 거실에서 한번 이렇게 외치면 아무리 제가 엄마보다 키가 커도 오금이 저렸다니까요. 식당에서 일할 때도 장난 아니에요. 반찬만 조금 못나게 담아도 바로 불호령이에요.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가정사까지 전부 챙겨주실 정도로 다정하시지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혼나는 거죠. 도련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데 사장님으로서 너무 완벽한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야. 엄마가 마냥 예뻐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도 멋있어 보였답니다. 저 역시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진상 손님이 꼬일 수밖에 없고 모든 직원들이 착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시어머님의 노하우가 그저 멋있어 보이기만 했어요. 남들은 저에게 아이를 가지지 않는데도 시어머님과 친하게 지내는 비결이 뭐냐며 궁금해했는데 저희는 만나면 일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와 시어머님은 항상 수다가 끊이질 않았는데 그로 인해 저는 시어머님께 사업적으로 많은 팁을 얻고 고민 상담까지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서 저희 딸의 육아를 도와주시니 한없이 감사했죠. 시어머님은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법을 차근히 알려주셨어요. 저는 평소에도 시어머님의 말씀을 곧 잘 따랐기에 이번에도 시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균형을 맞추는 법을 조금씩 터득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노력해서 딸도 건강하게 키워냈고 남편은 기록적인 매출을 찍었으며 저는 2호점을 낼 만큼 카페를 번창시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와 주었어요. 제가 둘째를 출산하게 된 것이었죠.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첫째 때와는 달리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 딸이 원하던 동생이 생기기도 했고 전과 달리 이때에는 육아의 기쁨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죠. 저는 귀여운 아들을 출산했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때도 시어머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전과는 달리 제가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처음 2년 동안은 아이의 육아에만 전념했어요. 그 이후에도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일찍 퇴근해 아이들 돌봤고요. 왜냐면 저희 시어머님은 그때쯤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예전처럼 육아를 감당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식당 일도 오전 장사만 하시고 그 이후는 아예 도련님한테 맡기시는 정도였거든요. 연세가 연세이다 보니 아무래도 몸 여기저기에 병을 달고 사셨고 특히나 식당 일을 많이 하셨던 시어머님은 관절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였어요. 무릎과 허리가 많이 약해지시니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으셨고 꾸준히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했고요. 때문에 저희는 저희 아이의 육아와 시어머님의 건강 체크를 동시에 해야 했고 최대한 시어머님 혼자 아이들과 있는 시간은 적게 두려고 노력했죠. 그래도 시어머님은 연세에 비해서는 정정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바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둘째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얌전하고 순한 아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이가 차도 또래 아이들보다 말이 현저하게 늦는 거예요. 아니, 늦는 것도 아니고 말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걱정이 되었던 저희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말을 듣고 말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조금 어려워하시며 말씀하시더군요. 환자분께서 난청이 있네요.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아마 일상생활이 그동안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계속하면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혹시 가족분들 중에 청력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환자분이 더 어렸을 때 크게 아팠던 적이 있나요? 세균성 뇌막염이라든지. 네, 아주 어렸을 때 뇌막염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심각한가요?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어린 환자분의 경우엔 계속 청각에 자극을 주고 치료를 병행하면 회복을 많이 하실 수는 있어요. 완치까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회복하시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말투가 저에게는 어찌나 그렇게 잔인하게 들리던지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은 죄책감이 크게 와서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나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소식을 들은 저희 가족들은 다 같이 슬퍼했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위로해 주셨어요.
친정엄마는 한달음에 서울까지 올라와 손주들과 저를 위로하며 돌봐주시다 가셨죠. 시어머님 역시 더 주의 깊게 아이를 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주셨고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들의 난청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답니다. 어찌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몰라요.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전국에 있는 유명한 병원은 다 알아보며 주말마다 아들을 데려갔죠. 그러나 이런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은 끝끝내 보청기를 떼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저희에게 진학 시기가 찾아올 때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알아보라고 얘기했고요. 정말 매일매일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런 와중에 다행이었던 점은 저희 아이들이 참 의젓했다는 겁니다. 보통 한 아이가 이렇게 아프면 상대적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관심이 덜 가게 되어 그 아이도 같이 힘들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째인 딸아이에게도 똑같이 신경을 쓰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딸아이는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인지 알아서 동생을 배려하고 챙겼어요. 저희 부부가 정신이 없어 집에 있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음에도 알아서 동생과 놀아주기도 하고 학교 학원 숙제도 하더군요.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이가 속이 저렇게 깊다니 저는 딸에게 너무나 고마웠죠. 그런데 그런 딸아이의 행동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부모로서 저희가 얼마나 자격이 없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공부를 곧잘 하던 첫째 딸아이는 그의 마지막 학기에서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저희가 딸아이 공부를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는데도 딸아이는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결국 1등을 해낸 것이었죠. 그런 딸아이가 너무나 기특해서 저희는 작은 파티를 준비해 주었어요. 그리고 딸아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혹시 가지고 싶었던 것이 있는지 물었죠. 그런데 딸아이는 의외의 부탁을 하더군요. 앞으로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싶은데 할머니 그만 오면 안 돼? 집에서 혼자? 갑자기 왜? 세연이 너 할머니 좋아하잖아. 할머니 없으면 세연이가 동생까지 돌봐줘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더 신경 쓰이지 않겠어? 아니야. 내가 세연이도 잘 돌볼 수 있어. 그치만 너희는 아직 아이라 둘만 집에 두기에는 엄마 아빠가 걱정돼서 안 돼. 왜 갑자기 혼자 있고 싶었어? 혹시 엄마 아빠 없을 때 세훈이가 너무 많이 놀아달라고 해? 그냥 아니야. 저희 딸은 말끝을 흐리며 선물로는 장난감 핸드폰을 사달라고만 했어요. 저희는 딸아이가 원하는 걸 선물로 사줬죠. 뭔가 반응이 석연찮았지만 계속 물어도 답이 없으니 저희도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딸아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저희 부부에게 부탁을 했어요. 학기가 거의 끝나고 방학을 앞두고 있던 딸아이는 저희에게 방학 동안은 학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학원 안 가도 돼.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되고, 그리고 세훈이도 돌봐줄 수 있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세훈이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려고 학원 다닌다고 한 거 아니었어? 왜? 세훈이랑 하랑이가 이제 그 학원 안 다닌대? 그건 아닌데 걔네는 학교에서 보면 돼. 학원은 안 갈래. 학원 안 가도 공부 잘할 수 있어, 엄마. 알지. 우리 딸 혼자서도 척척 잘하는 거.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엄마 아빠가 궁금해서 그래. 저번에도 그렇고. 혹시 세훈이 때문에 그런 거라면 세훈이는 할머니가 잘 돌봐주시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세훈이가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세훈이는 세훈이 하고 싶은 거 먼저 생각하자. 저희 부부는 딸아이의 마음씨에 속으로 뭉클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첫째도 아직 아이인데 괜히 너무 일찍 철들게 했나 싶은 생각 때문에요. 하지만 딸아이의 다음 말들은 엄청난 반전이 있었죠. 아니야. 할머니가 잘 돌봐주시는 거 아니야. 요즘 할머니가 이상해. 자꾸 소리 지르고 욕해. 뭐라고?
세훈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응, 그리고 자꾸 물건들을 집어 던져. 저번에는 내 필통을 집어 던져서 이거 깨졌어. 실제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던 딸아이의 필통 모서리가 금이 가 있더군요. 그러나 딸아이의 말을 저희 부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시어머님은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심지어 욕을 한다는 말은 더더욱 믿기가 힘든 말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딸이 일부러 거짓말을 할 아이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서 저희 딸은 할머니를 굉장히 잘 따르고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차에 남편이 먼저 침착하게 말을 꺼냈어요. 세은이 말은 잘 알았어. 엄마 아빠가 앞으로 최대한 집에 있을게.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 그렇다고 세은이랑 세훈이 둘만 집에 두는 건 더 위험하니까 며칠 동안만 지금처럼 할머니가 봐주실 거야. 대신에 엄마 아빠가 거실에 홈캠을 설치해 줄게. 알았지? 그걸로 혹시 위험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와 줄 테니까 세연이도 걱정하지 말고 일단 며칠만 있어보자. 알았지? 그 말에 딸아이는 야무지게도 소리까지 들리는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했고 저희 부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날 아이들을 재우고 저희 부부는 홈캠을 주문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도대체 무슨 말부터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희가 주문한 홈캠은 바로 그 다음날 도착했어요. 저희 부부는 각자의 핸드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보기로 했죠. 그 다음날 저는 일하는 내내 정신없이 핸드폰, 아니 정확히는 홈캠 화면에만 가 있었어요. 출근 시간이나 점심시간과 같은 피크타임에만 잠깐 집중했다가 조금이라도 한가해지면 어느새 눈은 다시 홈캠 화면으로 향했죠. 어머님은 오전 11시쯤 집에 오셨는데 제가 잠깐 피크타임에 일을 하고 왔던 2, 3시까지 별 탈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서 큰 소리가 났기 때문인데요.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내 말 안 들려? 홈캠에서 들린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시어머님의 큰 소리였죠. 곧이어 쾅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거실에 있던 아들은 그 소리를 못 들은 것인지 계속 보던 TV를 보고 있었고 딸아이만 갑자기 안절부절하며 눈치를 보더군요. 시어머님은 화면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이들 방이나 현관에 있는 것 같았는데 곧이어 쾅쾅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그리곤 제가 차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정도의 심한 욕을 퍼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귀머거리 같은 놈아, 내 말이 안 들리냐고. 알아들었으면 썩 꺼지란 말이야. 귀머거리라는 단어에 저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죠. 혹시라도 제 아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설마 우리가 없을 때마다 아들에게 이런 욕을 해오셨던 건가 싶었죠. 그 와중에 동생을 꼭 껴안은 딸아이는 계속 홈캠을 쳐다만 보고만 있었고요. 저는 즉시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염려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비가 오면서 도로는 말도 안 되게 꽉 막혀 있었고 저는 한참이나 지나서야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집에 가는 길이 얼마나 지옥 같던지요.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가자 집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님은 평소 좋아하시던 프로를 소파에서 얌전히 보고 계셨고 옆에서는 딸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고요. 아들은 딸 옆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저를 보고 평소처럼 왔니? 저녁은 먹고 왔어? 라며 인사를 하시더군요. 저는 일단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시어머니께만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 없을 때 무슨 일 없었어요? 일은 무슨 일?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는 게야? 아니요. 혹시 어머님 저희 아이들한테 훈육도 하시나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알아듣게 설명해 보려무나.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순진무구한 얼굴로 저에겐 반문하시는 시어머님을 보자 갑자기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들더군요. 시어머님이 그날따라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처럼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님은 또 평온하게 왔니? 하고 인사를 하셨죠. 남편은 오자마자 시어머님께 소리쳤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엄마 미쳤어? 우리 세훈이 소리 잘 안 들리는 걸 몰라서 그렇게 화를 냈어? 애가 다 알아들었으면 어쩌려고 그런 소리들을 해. 어떻게 애들한테 그런 욕들을 할 수가 있느냐고.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자 시어머님은 오히려 남편에게 똑같이 화를 내셨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미쳤니? 갑자기 왜 생사람을 잡고 있어? 너야말로 근거도 없이 어디서 큰 소리를 내니? 아까 애들 방에서 뭐 했어? 뭘 집어던졌길래 그런 소리가 나냐고. 그리고 애들한테 욕에 욕을 하면서 계속 소리 질렀잖아. 우리 아들한테 심한 소리 하는 거 내가 다 봤다고. 얼마나 깜짝 놀라는 줄 알아? 내가 언제 하늘에 맹세코 나는 내 새끼들 아껴주기만 했어. 아니 내가 우리 손주들한테 욕을 했다는 거야? 너는 엄마를 뭘로 보고? 여기 증거가 있잖아. 엄마가 아까 이렇게 한 게 고스란히 다 찍혔는데 왜 발뺌하느냔 말이야. 그리고 남편은 아까 녹화되었던 영상을 틀어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도 전혀 흔들림 없이 당당하신 겁니다.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발뺌을 하시더군요. 난 이런 적이 없어. 똑똑히 기억해. 이건 나 아니다. 나 정말 아니야. 누군가가 날 모함하려는 것 같다. 나는 이런 적이 없어. 이게 엄마 목소리가 아니면 누구 목소리냐고. 증거 영상을 눈앞에서 틀어줘도 막무가내로 아니라고 우기기만 하시니 저희 부부는 황당하기도 했고 말문이 턱 막히기도 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시어머님께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님, 이렇게 우기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혹시 저희 아이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기라도 했어요? 호통을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도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하신 욕들은 아이들에게는 너무 지나쳐요. 특히 저희 아들이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 왜 그런 욕들을 하신 거예요? 글쎄 나는 그런 적이 없다니까. 이제 너까지 나를 못 믿는 거니? 대체 왜 다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누가 나를 이간질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아니 내가 왜 저런 짓을 하겠냐고. 끝까지 말이 통하지 않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님을 데리고 나가 집으로 바래다 드렸고 남편에게 이끌려가면서도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우기시더군요. 이 소식을 들은 친정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 다음날 서울로 올라온 친정엄마는 아예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시겠다 하셨어요. 시어머님을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일단 최서방이 잘 대처했으니 내가 더 사돈께 뭐라고 하지는 않으마. 아휴, 이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애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겠냐 이 말이야. 아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사돈 그렇게 안 봤는데 세상에나 어떻게 그동안 우리들 앞에서는 감쪽같이 좋은 사람 연기를 했대?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다시 빠르게 안정을 찾았어요. 시어머님으로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오질 않더군요. 저는 내심 시어머님께서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시길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이대로 영영 연을 끊으실 작정인 건가 싶었어요. 저한테는 아니더라도 남편한테라도 연락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어떤 연락도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시어머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직접 연락을 하신 것은 아니고 도련님이 남편에게 연락을 주신 거였죠. 형, 저번에 세연이가 엄마 보고 뭐라고 했었어?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는데 세연이 말이 뭐가 중요해 임마. 아니, 자세히 뭐라고 했냐고.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엄마가 요즘 이상해. 자꾸 레시피를 까먹더라고. 30년 넘게 해오신 걸 자꾸 깜빡깜빡하고 손님들도 못 알아보고 그동안 오전에 장사 준비하는 일만 하고 갔으니까
나도 크게 이상한 걸 못 느꼈었는데 어제는 갑자기 누구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 엄마가 우리 키우면서도 그렇게까지 욕하고 화낸 적은 잘 없잖아. 그래서 무슨 뒤인가 누구한테 욕하는 건가 하고 봤는데 옆집 치킨집 문에 연예인 사진 크게 붙어있는 거 있지? 그걸 보고 막 욕을 하더라고. 뭐라고? 그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거긴 오후에 오픈해서 불도 다 꺼져 있었고 사람도 없었어. 엄마 데리고 병원 좀 가봐야겠어. 전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저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날 일을 빼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고작 몇 주 만에 뵙는 시어머님이셨지만 예전보다도 훨씬 나이가 든 모습이셨어요. 흐트러진 머리와 푸석한 얼굴을 한 시어머님을 보니 불안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더군요. 역시나 병원에서도 큰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어머님께서는 여기를 오실 게 아니라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이미 진행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원래 지적 능력이 높으신 분들은 초기에는 티가 잘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다고요? 혹시 오진일 수는 없나요? 치매가 확실한가요?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좀 더 확실한 진단을 내리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감정 조절을 못하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치매 환자분들 중 그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평소 가족분들이 보지 못했던 아예 다른 인격이 나오시기도 하고요. 환자분들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병세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니 저희 세 사람은 크게 충격을 받은가 동시에 모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님의 아픔을 알아차리지 못해드렸다는 죄책감도 크게 왔고요. 남편은 병원 수납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넋이 나가 있었고 도련님은 시어머님께 속상함을 토로하셨어요. 아니 엄마, 그동안 불편한 거 없었어?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우리가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동안 엄마랑 그렇게 붙어서 일하면서도 엄마 아픈 거 눈치 못 챈 거는 미안해. 그치만 엄마도 아프면 우리부터 불렀어야지 뭐 하고 있었어. 그게 어쩐지 이상하다 하긴 했어. 분명 핸드폰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가 연락을 안 했나 보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그동안 제가 시어머님께 연락이 안 왔다고 서운해하고 있던 게 얼마나 후회됐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연세도 있으신데 제가 충분히 먼저 연락을 드렸어도 됐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시어머님이 아이들 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하셨던 게 저희 아이들에게 욕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들 방에는 딸아이가 진열해 놓은 갖가지 인형들이 있었거든요. 음식점 문에 붙어있는 사람 사진을 보고 착각하셨을 정도라면 딸아이의 인형을 보고도 충분히 그러셨겠다 싶었어요. 사람 모양으로 예쁘게 나온 인형이라면 더더욱 그랬을 것 같았죠. 이후 곧바로 찾아간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돌보미를 두거나 요양원을 보내는 걸 추천하셨어요. 치매라는 병이 가족들만의 애정으로만 돌봐드릴 수 있는 질병이 아니고 더군다나 공격성을 많이 띠는 환자는 더더욱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요. 앞으로 병이 더 악화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살짝 설명해 주셨는데 눈앞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저희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족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 돌보미를 부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혼이셨던 도련님은 자취하던 집을 정리하고 시어머님 집으로 다시 들어갔죠. 저희 부부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어머님 댁에 가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시어머님은 예전의 일 때문에 저희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전에는 스스로의 행동 자체가 기억이 안 나시니 당신이 결백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병원에 다녀오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면서 시어머님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셨죠. 손을 떨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시어머님을 대신해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연아, 세훈아, 할머니가 그동안 많이 아프셔서 그랬대.
할머니는 우리 세은이랑 세훈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지금 앓고 계신 병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 예전엔 세은이 세훈이가 들은 말들은 할머니가 다른 나쁜 사람들한테 한 말들이었대. 그래도 너무너무 미안하시대. 세은이랑 세훈이 할머니 용서해 줄 거지?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은 저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한참을 있더군요. 아마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둘째가 먼저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 손을 호호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아마 제 이야기 중에서 할머니가 아프다는 말만 들렸나 봐요. 시어머님은 그 모습에 울음을 터뜨리시며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너무 미안해 하며 하염없이 사과를 하셨고 가만히 있던 딸 역시 할머니를 안아주더군요. 그날은 시어머님도 저희 어른들도 전부 눈물바다였어요. 야속하게도 시어머님이 저희 아이들을 정확히 알아보신 것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시어머님의 병세는 급격한 속도로 악화되셨고 거동까지 불편해지셔서 보행기를 잡고 다니셔야 할 정도였죠. 다른 질병보다도 치매라는 것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병이더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님은 저까지 알아보기 어려워하셨고 남편과 도련님만 의지하셨어요. 제가 들어가면 외부인인 줄 아시고 그릇을 집어 던지기도 하셨죠. 그런 시어머님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이성적이고 냉철한 남편도 때때로 눈물을 보였고요. 친정엄마는 아예 저희 집에 계시면서 아이들 육아를 전부 전담해 주셨답니다. 친정 식구들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는 틈날 때마다 음식을 해다 시댁으로 보내셨어요. 아휴,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시던 양반이 어쩌다가. 최서방, 이번 주말에는 이것도 좀 가져다 드려. 영애 어머니가 보내주신 송이버섯으로 만들었네. 뭐든 기력이 있어야 병도 이기지. 이 도시락은 자네가 먹고 자네도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렇게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시어머님의 치료를 도왔지만 결국 시어머님은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가시고 말았답니다. 단순한 독감인 줄 알았던 것이 폐렴으로까지 번지시면서 한순간에 가버리셨어요. 젊은 저희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병이었지만 시어머니께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죠. 시어머님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가족은 정말 많이 슬퍼했어요. 시어머님이 연세가 80을 훌쩍 넘으셨기 때문에 어떤 조문객들은 그래도 오래 사셨다며 위로를 하더군요. 그런 몇몇 조문객에겐 저희 친정엄마가 나서서 한바탕 해주셨어요. 조문하러 오셔서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 오래 사셨다고 가족을 잃은 슬픔이 적어지기라도 합니까? 가뜩이나 슬퍼하는 가족들 앞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아니 저는 위로해드리려고 하는 소린데. 위로는 개뿔? 남은 가족들 상처에 소금 뿌리는 소리 하실 거면 가세요, 가.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저희 부부와 도련님은 시어머님을 잘 보내드릴 수 있었죠. 저희 시어머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저희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시고 가셨는데요. 평소 식당 운영으로 벌고 쓰는 자산과 부동산을 따로 관리해 오셨던 시어머님은 식당 자산은 도련님께, 현금 자산은 저희 남편에게 물려주며 삐뚤삐뚤한 글씨로 유서까지 남기셨어요. 당신의 병명을 아시고 나서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부지런히 쓰셨다는 돌보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시어머님은 아프신 와중에도 자식 걱정, 손주들 걱정만 하시다가 가셨더라고요. 성철이 성민이는 보아라. 내가 나이가 드니 시간이 별로 없어 간단히 말아마. 이렇게 마지막에 못난 모습만 보여주다 가서 미안하구나. 성철이에게는 그간 모았던 현금과 상가 선물을, 성민이한테는 이 집이랑 가게를 물려주마. 성철이에게 조금 더 얹어준 거는 우리 손자 세훈이 치료비로 쓰라는 뜻이다. 그리고 세훈이도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여간 영민한 게 아니야. 애가 하고 싶다는 공부 마음껏 시켜주라고 더 얹어주는 것이니 그렇게 사용해 다오.
할미가 어린 것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몇 번 더 말해다오. 부탁이다. 젊을 적 몸을 사리지 않고 일만 해왔다. 너희에게도 그리고 며느라가에게도 나처럼 살려고만 해왔던 것 같더구나. 하루라도 더 젊을 때 가족들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렴. 내가 지금 후회되는 게 우리 아들들 어렸을 적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만 줄이마. 성민이는 늦게라도 장가 꼭 가거라. 나이 들면 새끼들 보는 낙이 전부다.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 쓰시는 것도 아끼시던 저희 시어머님은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자식들 걱정만 하신 거였죠. 그런 시어머님이 꾹꾹 눌러 쓰신 글씨를 보고 남은 가족들은 또다시 눈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희 가족은 시어머님을 보내드리고 한동안이나 슬퍼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시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전보다 더 가족들을 많이 챙기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죠. 친정도 더 자주 내려가 가족들을 만났고 도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들었어요. 전보다 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렸고요. 시어머님을 보내드린 지 4년이 되었어요. 그 사이 도련님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는 것으로 보아 내년에는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지 눈에 선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평소보다 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떠실까요? 저에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모두 좋은 나날들을 보내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